본격 소설 상 두 번째. 롱아일랜드에서. 내가 아직 미국의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 나는 11학년, 즉 일본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것이다. 2살 위의 언니 나에는 보스턴의 음악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뉴욕 교회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집에는 부모님과 나 3명이 살고 있었다. 일본 회사의 뉴욕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일본을 떠난 지 벌써 4,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심하게도 나는 아직 미국에도 영어에도 익숙해지지 못해 여름이면 태양이 잔디를 지글지글 태우고 겨울이면 눈보라 때문에 눈썹까지 얼어붙는 뉴욕의 혹독한 사계절만을 실감하면서 자신이 미국에 있다는 현실감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나에게는 3가지 세계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하이스쿨 세계이다. 내가 단지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인 세계. 아침 8시가 조금 지나면 계절에 따라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맨발이거나 후드가 달린 코트에 물개털 부츠를 신은 나의 작은 몸이 성조기를 개항한 하이스쿨 벽돌 건물의 현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지나면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그뿐이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환경에 갑자기 내던져져 사춘기를 맞은 인간 특유의 완고함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다. 두 번째 세계는 반대로 내 머릿속에만 있는 세계였는데, 이 세계는 미국에 있다는 현실감이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풍요로워졌다. 언니가 음악학교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어머니도 맨하튼에 사무실이 있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락방부터 지하실까지 온 집안이 나만의 천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분은 한층 더했다. 나는 거실 소파의 끄트머리에 앉아 계란빛 실크 갓을 씌운 사스마 도자기 램프를 켜고 일본에서 데리고 온 델라라는 이름의 살찐 콜리종기를 발치에 그늘이고 날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부모님이 딸들을 위해 이삿짐에 넣어온 오래된 일본 소설을 탐독했다. 어느 틈엔가 내 머릿속은 누렇게 색이 바랜 일본으로 넘쳐나고 나는 살아본 적도 없는 옛 시대의 일본을 온몸으로 그리워하며 하루 종일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지냈다. 물론 다른 것이 머릿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다. 예컨대 내 머릿속에는 누가 언제 샀는지도 알 수 없는 페이지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색된 몽고본 번역소설이 있었다. 역 앞에 있는 한산한 영화관 두 곳에서 상영했던, 영어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 탓에 어렴풋하게 밖에 이해되지 않는 영화도 있었다. 어쩌다 한껏 멋을 내고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본 발레나 오페라도 있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오신 흘러간 옛 노래가 담긴 LP 레코더가 있었고, 일본에서 사람들이 잇따라 선물로 갖다주는 일본 최신 유행가들의 도너판 레코드도 있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주말에는 내 작은 방에 틀어박혀 혼자서 한없이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놀았다. 내 미래는 인생이 줄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 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춘기에 접어든 인간의 내면 세계, 예술 및 예술에 준하는 온갖 매개물로 이루어진 사춘기 인간의 내면 세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특히나 타국에 살고 있던 이유로 내 머릿속 세계는
한없는 망향의 상념에 물들어 있었고 또래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었으며 게다가 고독하기까지 했기에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나는 타고난 성격보다 훨씬 더 내성적인 인간이 되어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만일 나에게 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었다면 나는 정신적 균형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에게는 세 번째 세계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과 공유하는 세계로 주로 일본인 어른들, 특히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 관계자들이 사는 세계였다. 아버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그들은 한결같이 간대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 세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일본어가 통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속된 세계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본사, 총각, 출장, 서비스 부문, 소장, 현지 채용 등과 같은 셀러리맨의 딸로서는 늘 듣고 있어도 항상 문학적인 소설만 읽는 문학소녀로서는 도저히 친숙해지고 싶지 않은 종류의 단어들, 마치 셀러리맨 소설에 나올 법한 종류의 단어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애당초 셀러리맨이면서 자신이 셀러리맨인 것을 저주하고 있던 아버지의 생각이 그대로 언니와 나에게 침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자가 대부분인 클래스메이트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옷들, 그런대로 호사스러운 하루 세끼 식사, 미국에서는 평균이지만 도쿄에서 살던 집의 배는 되는 큰 집, 즉 모든 의식주가 그 세계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세계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세계에서는 단순히 말 많은 계집아이였고 심지어 어쩌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세계는 너무 비근하고 세속적이며 평범한 세계였다. 아즈마 다로라는 이름은 그 세 번째 세계에서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브렉퍼스트 룸이라 불리는 부엌 옆의 작은 방에서 우리 세 식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이다. 그때 일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사용한 고용운전사라는 낯선 단어 탓이었다. 아즈마다로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는 미국인의 고용운전사로서 화제에 올랐다. 처음 듣는 단어에 이끌려 얼굴을 들자 늘 보던 브렉퍼스트 룸의 벽지를 배경으로 늘 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 뿐이었다. 고용운전사? 어머니도 기묘하게 느꼈는지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에투드가 고용했어. 벌써 그 녀석 네 집에서 살고 있대.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식사를 마쳤다는 표시로 접시를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고는 빈 공간에 뉴욕타임스를 펼치더니 아직 10대인 나로서는 그 효능을 알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갈색이나 투명한 색의 약병들을 널어놓고 소화제니 영양제니 하는 것을 먹었다. 내 마음은 계속 고용운전사라는 단어에 걸려 있었다. 태평양에 면한 캘리포니아와 달리 대서양에 면한 뉴욕은 옛날부터 극동에서 온 이민자들의 수가 적다. 그런 뉴욕에서 주재원의 딸로 자라고 있던 나는 일본인이라고 하면 금은 양복에 고지식하게 넥타이를 매고 금은 머리카락을 반지르르하게 빗어넘긴 주재원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 밖에는 그런 주재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일본 음식점의 초밥 요리사라든가 피아노 바의 호스티스 등이 겨우 떠오를 뿐이었다. 고용운전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일본 회사에서 VIP 송영을 위해 채용한 고용운전사가 아니라 미국인 집에 입주한 고용운전사라는 것이다. 어머나 참 호사스럽네 에투드도. 모든 것이 서양 취미인데 비해
오차즈케와 장아찌 반찬으로 식사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어머니가 밥 공기에 차를 부으면서 말했다.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고용하기로 했다나 봐.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면 호의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지. 에투드는 그런 어엽심이 있는 남자가 아니야. 실제로도 필요했겠지. 그렇겠지요. 부자란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자 아버지가 절세 대책일 수도 있다고 말을 이었다. 요즘 그 녀석 회사가 왕창 벌고 있으니까 말이야. 장부상으로는 높은 급료로 고용한 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저런 고봉을 받는 운전사라고요? 아니, 서류상으로는 적당히 일본 관계 업무의 매니저 같은 것으로 했겠지. 안 그러면 운전사로는 비자가 안 나와. 특수기능이 아니니까.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방송국의 중력인 에투드는 자신도 작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의 고용주로서 아즈마 다로에게 취업비자를 내준 모양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라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 남아있는 밥에 차를 푹 부으면서 끼어들었다. 어떤 사람이라니? 그 운전사 말이야. 글쎄, 아빠는 만난 적이 없으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산 지는 오래됐대. 캘리포니아나 남아메리카에서의 오랜 유랑 끝에 몸에 걸친 옷만 갖고 뉴욕에 흘러들어온 햇볕에 탄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남자를 나는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아니, 막 일본에서 온 것 같던데. 그럼 보통 일본인인가 봐. 아마 그럴걸. 보통 일본인이 왜 구태여 고용운전사가 되려고 미국에 오는 거야? 왜라니? 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미나의 이야기가 거꾸로 잤니? 라고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다. 누구라도 굳이 고용운전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 오지는 않아. 미국에 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고용운전사라도 되는 거지. 나는 실망했다. 망향의 상념 속에서 자라는 사이 애국 소녀가 되어버린 나는 당시 이 나라가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동양인 전반을 묘사하는 방식에 적잖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당시 영화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동양인들은 요리사, 정원사, 가정부 등 소위 드부살이하는 고용인으로 등장해 의미 없는 웃음을 띠고 네 그래요를 연발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서해안의 이민사를 더듬어 가면 동양인이 그런 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 덕에 동해안이라는 반대쪽 현관을 통해 초록색 잔디가 깔린 교외의 단독주택에 쉽게 정착한 나에게는 그것이 당치 않은 편견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일본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긴자거리도 있고 고속열차 신칸센도 있다. 요컨대 내 딴에는 미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일본에서 건너와서 구태여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굳히는 직업을 갖다니 하고 속이 상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오차즈키를 먹으면서 말했다. 너는 말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항상 제멋대로 판단한다니까. 나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채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2층 침실에 올라간 후 어머니와 둘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그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다리를 다 드러내다니 본인은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그래서야 괜찮은 일본 남자는 못 만나 라며 음악학교 기숙사에 있는 나의 언니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느 때와 같은 어머니의 푸념을 받아주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들은 고용운전사 이야기를 잊어갈 때쯤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서 검지로 침실의 베니션 블라인드의 틈을 만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길고 커다란 번쩍이는 차가 잔디밭에 되어져 있고 아버지를 위해 차 문을 여는 홀쭉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가로등의 불빛을 받아 챙이 있는 운전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길고 큰 차를 몰고 바로 사라졌다. 그 훌쩍한 모습이 아즈마 다로였다. 2층에서 뛰어내려온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다. 에투드하고 같이 있었어. 얘의 아즈마라는 녀석이 바래다 줬지. 에투드는 같은 롱아일랜드 섬에서도 조금 안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맨해튼에서의 회식 뒤에 아버지를 바래다 준 모양이었다. 아빠, 저거 리무진 아니야? 나는 코트를 옷장에 그는 아버지에게 흥분해서 물었다. 안에는 무슨 전화도 있고 위스키랑 진 같은 술도 있지. 저녁 식사 때부터 벌써 취한 듯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어른인 만큼 리무진 자체는 그다지 감신이 없는 듯했다. 내가 뒤를 쫓아 통통 계단을 올라가자 아버지는 그 녀석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더군 하고 넥타이를 풀면서 아즈마 다로에 대해 어머니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머리 나쁜 녀석만큼 처치곤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입버릇선이 최상급의 찬사였다. 며칠 지나 고용운전사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을 때쯤 또다시 아즈마 다로가 아버지를 태우고 봤다. 어딘가로 출장을 간다는 에투드와 라가디아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 길로 바래다 준 것이었다. 이번에는 에투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끼리의 정 때문인지 아버지가 아즈마 다로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감색 제복을 입은 아즈마 다로는 경직된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은 안 마십니다 라며 내가 오칠쟁반에 얹어 갖고 간 버드와이저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바로 버드와이저를 목구멍 속에 부어넣어 순식간에 목덜미부터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아버지가 그렇지. 운전사니까 당연하지. 참 훌륭하군 하고 기쁜 듯 말하는데도 일선을 긋는 좋게 말하면 사력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조심스러운 대응을 보였다. 생각도 못했던 젊고 멋진 남자를 보고 어린 아가씨였던 나는 동요했다. 빨갛게 물든 둥근 얼굴에 안경을 쓰고 맥주와 자기 이야기에 흠뻑 취해 칠칠치 못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는 천냥지차였다. 그러나 그는 내 존재를 곁눈질로 헐끗 보고 인사한 게 전부라. 나는 목을 움츠린 채 양손으로 쟁반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엌에 돌아가서 맥주 대신 차를 내고는 부엌에 틀어박혔다. 그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무뚝뚝했던 모양이었다. 손님에 따라서는 종종 아버지를 제쳐두고 독점하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에 열중하거나 세된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어머니였지만 그날 밤은 그렇게 손님 적대가 능숙한 어머니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내 뒤를 쫓아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브렉퍼스트 룸에서 차를 새로 따르면서 나를 상대로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엌에 틀어박혀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 손님과 쓰이지 않는 손님이 있다. 신경 쓰이는 손님이면 이야기에 열중할 수 없어 그저 그런 잡담만 늘어놓게 된다. 엄침해 보이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맥주 냄새를 풍기면서 기분 좋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전에 당신이 공부하던 링크폰 테이프 어디 있지? 커다란 릴에 감긴 구식 테이프였다. 어머, 벌써 어디에 치워버렸는데요? 지금 꺼낼 수 있을까? 네, 될 거예요.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조금 귀찮은 듯 물었다. 꺼내올까요? 부탁해. 얼마 있다 2층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거실에 들렀다가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생색내길 좋아한다니까. 몇 개씩이나 있는 링거폰 테이프는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영어 연습을 하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사준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this, please, oh, great, thank you 등 몇 마디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전혀 듣지 않게 된 상태였다. 그것을 아즈마 다로한테 건넨 모양이었다.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나는 아까워하며 물어봤다. 그런 주제에 나 역시 미국하고는 친하지 못해 자진해서 영어를 배우려는 기특한 마음이 없었기에 손도 댄 적이 없었다. 그래, 꽤 했을걸?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처박아 두는 것보다 낫지 뭐. 라면서 어머니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는 여느 때의 인심 좋은 어머니로 돌아가 술을 안 마신다면 그레이프 프루츠라도 낼까 하며 허리를 굽히고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버들가지 같이 가는 허리라고 모두를 부러워했단다 라고 엄마는 자랑했지만 미국에서 자라는 동안 일본 여성의 별 차이 없는 체형에 둔감해진 나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자랑이었다. 아즈마 다로는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델라가 멍멍 짖는 소리가 나고 아 손님이 돌아가시나 봐 하고 어머니와 내가 당황해서 부엌에서 나갔을 때는 이미 현관홀에 서 있었다. 운전사 모자를 조금 어색하게 손에 들고 있었다. 일본인 치고는 가무잡잡한 갈색 피부였고 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 용기가 났다. 아직 젊으니까 공부가 될 걸세. 네. 나는 링거폰 테이프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 대화로 알았다. 미국 부사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그런대로 재밌는 일이거든. 아즈마 다로는 아버지 기분을 맞추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거북하게 느껴졌다. 이 남자한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조금 불안했다.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어쨌든 당분간은 어쩔 수 없건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일단 영어는 가능한 한 빨리 익히도록 해. 달달 외워버리겠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네. 남자가 안고 있는 링거폰 테이프를 턱으로 가리킨다. 네. 아즈마 다로는 이번에는 다소곳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사라졌다. 이었고 현관문 좌우의 길쭉한 장식 유리창 너머로 헤드라이트를 켠 리무진이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다. 어둠 속을 떠나가는 듯 고요했다. 거실에 있는 그릇을 쟁반에 받쳐서 갖고 오자 마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즈마 다로 이야기를 시작한 참이었다. 아즈마군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 하는 말이 들렸다. 나는 어머 하고 놀란 목소리를 내며 부엌에 들어갔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조금 흥분해 있었다. 아버지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 신세에 오버랩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숙부가 키워주었다던데 무척 고생한 것 같더군. 그렇군요. 라는 어머니의 대답에 맞춰 쟁반 위의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면서 내가 물었다. 지금 몇 살쯤일까? 20살 조금 넘지 않았을까? 어머 꽤 젊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내 또래의 일본 남자는 아직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 남자의 나이가 그렇게까지 나와 비슷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나와 다른 어른으로 분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딱딱한 표정에는 저물물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명랑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젊은 게 당연하지. 요즘 젊은이 치고 드문 사람이군요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 나도 조금 놀랐어. 하긴 우리 회사에도 중졸이 몇 명 있긴 해. 그리고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1명 2명 하고 세기 시작했다. 어머나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군요. 나중에는 모두들 야간 고등학교에 가는 모양이지만 말이야.
야간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 어머 그래요 하고 어머니가 감탄한 듯이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줌마 씨는 야간 고등학교 다닌대. 아니 무슨 소리 안 하던데? 안 간 걸까? 안 갔다기보다 못 간 거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당신은 아직 일본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였다. 그러나 미국에 온 후에야 비로소 그런 현실에 눈을 뜬 것은 내가 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한 끝에 무역회사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아버지를 픽업해서 고맙게도 그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해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뉴욕에 보내준 것이 당시 엘리트 기업의 대표 주자였던 상사에 비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정도 낮게 평가되던 메이커였기 때문이다. 그 회사는 광학기계 메이커였는데 아버지가 취직했을 당시는 소형 카메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상사에서 미국 지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보내주는 주재원은 대부분 대돌다다. 그러나 아버지가 취직한 메이커에서 내보내주는 주재원은 대부분 제품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그중 몇 명인가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대학에 안 가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고 해도 그 중에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도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지사는 극단적으로 좁은 세계라 필연적으로 가족이 다 같이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마 계속 일본에 있었으면 몰랐을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을 쉽게 열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굴절, 분노나 체념, 초조나 악바리 근성 같은 것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즈마 다로는 나와 너무 나이가 비슷했다. 희미하게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아직 일본에 있었을 때 집에 뒹굴던 주간지에서 본 한 장의 흑백 화보 사진이었다. 아이는 어른들 잡지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소파에 앉아 두근두근 하면서 몰래 페이지를 넘기는 사이 그 흑백 사진을 맞닥뜨린 것이다. 목다지 교복과 세일러복을 입은 소년 소녀들의 전뜻 긴장한 납작한 얼굴이 어두운 플랫폼에 쭉 늘어서 있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그들이 집단 취직을 하러 우에노역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으로 한금알이라는 글자가 옆에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소년들은 전부 깝까머리였고 소녀들은 단발머리 아니면 양갈래로 머리를 따온 모습이었다. 어딘가에서 읽은 눈 많은 고장의 엄습한 가난과 그로 인한 당찬 분위기가 된장이랑 간장, 김치통이며 아궁이, 장작과 집 냄새와 함께 풍겨오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나하고 그다지 나이 차가 나지 않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던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거기서 본 까까머리 소년들과 오늘 만난 제복 차림아 아즈마다로는 내 마음속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가난했던 걸까? 그야 그렇겠지. 당연하다는 대답이었다. 그래도 말투가 꽤 정중하던데요? 라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했다. 괜찮더군. 어떻게 미국에 온 거지? 나는 진지했다. 여름방학에 아무리 일본에 가고 싶어도 비행기 삭스를 생각하면 도저히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가끔 출장 때문에 귀국했지만 다른 주재원들이 일시 귀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물며 가족이 일시 귀국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다. 처음부터 애투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비자가 나온 것 같더군. 아버지는 머릿속에 비자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듯 딸의 진지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비행기 삭도 내줬을까? 아니, 그런 건 자기가 냈겠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아버지는 기억이 났는지 말을 이었다. 참, 그러고 보니 배로 왔다는 것 같아. 배? 오래된 소설만 있던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요코미스 리치의 여수와 아라시마 다케오의 어떤 여자에 나오는 선박 여행 장면이 떠올랐다.